네, 청춘 두드림 시간입니다. 2030 세대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 예, 그러게요. 예. 악수한 건 처음이었어요. 청춘 두드림 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유은혜 의원님이 자녀가 첫째가 23. 믿겨지지 않습니다. 둘째가 중학생. 미스 저는, 같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계속하세요. 예. 일단 누구신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예, 저는 일산 동구, 고양시 네. 일산 동구의 이 국회의원이고요. 이번 초선이고요. 두 아이의 엄마고요. 네.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두 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께서도 같이.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고요. 예.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홍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보단장님. 네. 예. 다시 한번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왜 두려움의 눈빛으로. 예. 무엇을 물어볼까? 예. 제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예. 저희가 뭐 사전에 조절을 하지 않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질문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많이 바쁘시죠? 뭐 홍보단장 네, 하시면 바빠요. 예. 예. 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선거 이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다 배달됐을 거예요. 법정 홍보물, 문재인 후보 기호 2번 써 있는 네. 그 법정 맞아요. 홍보물 그런 거 제작하고 아. TV 광고, 온라인 광고, 또 신문 광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다 그 업체를 선정하고 제작한 거를 또 평가하고 다시 또 수정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광고를 계속 세팅해서 집행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국민들에게 직접 이제 받아지는 그 공보물 같은 것들 여기에서 다 손을 거쳐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네. 국민과 우리가 소통하는데 예. 국민들이 얼마나 이 홍보물을 보고 공감할 수 있고 우리 후보에 대해서 잘 알리면서 지지할 수 있게 만들 건가 이런 게 이제 과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과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느라고 하여튼 법정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그런 네. 일들 때문에 조금 바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틈 날 때마다 또 지역에 가가지고 유세도 네. 하고 그렇죠. 또 유권자들도 만나고 그래야 돼서 바쁘게 엄청 지내고 바쁘시네. 있습니다. 진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다른 분들도 바쁜 마찬가지일 시간에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초선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국회에 이제 들어가셔서 느꼈던 뭐 소회나 뭐 이렇게 이제 뭐 몇 개월 안 되셨지만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은 초선이지만 그 이전에 이제 당직 생활을 오래 했어서요. 부대변인, 수석부대변인 하면서 대변인실에만 한 7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가 뭐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국회의원으로 직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부터 얘기하면 그 국회의원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선거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뭐 아직 다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약들 국회의원이라는 그 위치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아주 집요하게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더라. 그래서 국정감사 때는 제가 저희 지역에 그 국립특수학교에 약간의 이제 좀 문제들이 있어서 그 얘기들을 이 교과부 장관한테 계속 질의를 했더니 국립특수학교인 저희 지역에 있는 경진학교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떤 특수학교 아이들은 이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좀 때문에 어렵죠. 자기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처해졌었는지. 그래서 그 이전에 선거하기 이전에 이제 그 폭행 사건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그래서 더 심한 경우에 예전에 도가니 뭐 그런 그러죠. 것도 있었는데 다소 좀 약하긴 도가니 하지만,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그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CCTV를 학교에 그 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은 이것이 무슨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CCTV 하는 게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마음을 아이들을 위하는 교육을 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CCTV를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실 그렇죠. 그쪽 수밖에 입장도 없더라고요. 있는 거니까 입장이 좀 다른 괜히 거니까. 좀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그 충분히 부모님들 입장을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하면서도 또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특수학교에 그것도 국립특수학교에 근데 국립특수학교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10년 이상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계속 그 한 학교에 머무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립특수학교가 5개가 있는데 다른 공립특수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로 되어 있는 이제 공립특수학교나 일반 다른 특수학교하고는 달리 국립특수학교는 요 5개 학교만 아주 그 이제 보직도 계속 한 보직에 오래 머무르고 길게 가고 그러니까 턴이 된다 하더라도 좀 어떤 길게 새로운 가고.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그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그 부모님들로부터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 그런 부모님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제안을 하고 해서 새롭게 확확 바뀌지가 또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오래 했으니까. 국립특수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상의 문제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정말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과 선생님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또 소통하면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만들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학교와 관련해서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CCTV를 뭐 전체적으로 다 달 수는 없지만 그 중재 역할을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학급을 중심으로 몇 학급을 시범적으로 뭐 이제 다는 것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모아져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거의 이제 그 교사분들, 학부모들, 교장 선생님 분들이 이제 다시 그 서로 회의도 하고 이제 의사소통도 하고 해가면서 문제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그런 계기가 된 게 굉장히 아주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 해결의 당사자들이 만나서 함께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출발이 아닌가 문제 해결에. 요런 거는 전문 용어로 한 건 했다. 그래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서는 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뭐 최우수 국감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우수의원이 아니라 지금 똑바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이제 막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근데 보람은 있었지만 뭐 불과 6개월밖에 안 됩니다만 국회의원이 그렇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열심히 일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리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국정감사 하다 보면 증인 채택하고 자료 요구해도 뭐 자료 안 내면 거의 배째라식으로 안 내는 경우들도 많고 증인이 채택돼서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그게 무슨 강제로 어떤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국회에는. 그래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가 이제 행정부의 그런 국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것을 견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제도상으로 취약하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한 3주 내에 모든 기관, 그 산하기관, 피감기관을 교과위 같은 경우에는 90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그 몇 주 사이에 다 정밀하게 정말 감사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 초선 의원들이 1년 상시 국감,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딱 제하지 말고 그 상임위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피감 기관들을 정해서 상시적으로 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국감 체제를 만들고 증인이나 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분명한 그 강제성, 그러니까 꼭 내야 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해서 의견으로 하고 그런 법 조항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으면 국회에서 바꾸자 이런 것들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행정부에서는 반대를 좀 하겠네요. 귀찮은. 그럴 수도 있죠. 예. 자료 막 계속 요구하면 계속 네, 갖다 줘야 되고. 네, 네. 서로 간에 다 그쵸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예. 해야 되는데 예.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안 도우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순차적으로 아. 착착착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건 초선 의원님으로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 앞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의원님 말씀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약자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셨나? 국회의원이? 네, 네. 의원으로. 저는 사실은 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오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이제 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20대 때는 네. 제가 아까 저희 딸이 지금 이제 20대는 20대 네. 20대 초반인데 네. 예. 제가 그 나이 때는 어. 이제 전두환 예. 독재 정권 치하에서 학교를 대학을 다녀서 예.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학교를 딱 들어가면 형사들이 쫙 이렇게 주둔을 해 있어요. 학교 캠퍼스 안에. 네. 그러니까 친하고 내가 아는 척을 하고 싶은 사람도 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외면하고 이렇게 지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살벌한 그런 예. 캠퍼스에서 당연히 그래서 우리 시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다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운동권에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는 그 네. 사명감과 예. 특히 저희 때는 이제 광주 80년 광주가 아니 어디까지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묻혀 있었기 나이가 때문에 예, 나이가 그래서 그 광주의 진실을 어. 정말 밝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나이 때는 사실은 뭐 내가 커서 무슨 어떤 직업을 갖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때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를 정말 민주주의로 만들 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예. 진실이 묻혀가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회. 그러면 그때는 뭐 결혼이나 무슨 아이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나이였지만 미래에 내가 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그렇죠. 나라가 될 건가.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했고 정말 민주화를 위한 길이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그런 각오가 뭐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예. 그때는 무슨 또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제도 정치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갖는 이미지랄까요? 그때는 정치 이런 게 뭐 거의 그 전두환 독재에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요 협조적으로 내지는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어요. 제도 정치권 국회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그 처음으로 제도 정치권에 이른바 제야 인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87년 6월 항쟁이 지나고 난 이후에 88년 총선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꿈은 아니었고요. 예. 20대 때는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어쨌든 사회 시스템 변혁. 그렇죠. 이 민주화를 이루는 게 민주화를 최고의 이루는 거. 관심사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이 이제 그런 바람들을 20대 때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지금 따님과 대화 많이 하시나요? 네.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요. 예. 따님의 고민은 뭡니까? 우리 딸아이의 고민은 아무래도 여러분처럼 비슷할 것 같은데 취업이에요. 취업. 아, 그래요? 그렇죠. 20대라면.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예. 본인이 이제 돈을 벌어서 생활을 꾸려가야 되는데 그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어디에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그렇죠. 벌고 생활을 해나갈 건가. 그렇죠. 그런 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나요? 4학년인가요? 4학년인데 지금 현재는 휴학 중이에요. 휴학하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난 4월달에 제 선거를 그 선거 운동을 이제 돕기 위해서는 조금의 이유고. 빌미 더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그 그랬어요? 시험이 이제 여름에 8월에 있었어서. 무슨 자격 시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보려면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 3월 달에 휴학을 했는데 제가 선거가 4월 10일 날 있어서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거의 2달은 또 뭐 공부를 못 하고 예,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1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 중학생 또 아들인가요? 예. 혹시 꿈이 있냐고 여쭤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어보신 적? 저는 이제 딸한테도 그렇고 아들한테도 그렇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엄마 아빠는 뭐 큰 거를 대단하게 바라는 건 없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의 좀 입버릇처럼 하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소 좀 모호한 표현인데 하고 싶은 걸 해서 어떤 게 행복한 건지는. 근데 문제는요. 저희 아들 딸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차이가 큰애하고 이제 7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또 거기도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서로 요즘 좀 이렇게 제가 그리고 딸 아들이라는 성별도 차이가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요새는 북한에서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뭐예요? 그거 알아요? 아니 좀 못 들어요. 모르세요? 남침을 못하는 이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남침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요즘 처음 애들이 들어요? 그렇게 왜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엄마들한테 듣는 순간 이제 빵 터졌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요새 이제 정말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오잖아요. 중학교 애들. 근데 중2 애들은 무서운 게 없대. 겁이 없대요. 그래서 거침없다. 그 중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고요. 교수 선생님들이. 중3도 중1보다도 더 중2가 아주 정말 굉장해야 돼요. 멘탈이 어떤 상태로 와 있나요? 지금 아드님께서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중3이기 때문에 너무 중2를 거쳐서 중3이 돼서 이제는 조금 이제 그 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교육이 제가 교과일을 간 것도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애들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그 성적 순서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쭉 세워서 그 특목고를 가든가 요새는 무슨 그 자사고 뭐 자유로운 공립고 뭐 이런 거 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고교 다양화한다 그래가지고 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게 더 심해졌거든요. 완전 심해졌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택해서 가요. 근데 그거는 소수잖아요. 그리고 이네들이 가는 것의 다 목표는 그 명문 대학을 가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고 엄마가 시키는 거 하고 인류대학을 가고 이것 이외에는 자기에게 열려진 기회나 내가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미 학교 교육 자체에서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을 갖기가. 그러니까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똑같은 애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을 목표로 엄마들이 공부를 시키는 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그 불쌍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경쟁에 내몰려서 정말 막 학교 폭력이니 떨어져 그 자살하는 아이들 늘어나는 게 저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그 교육 시스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아이도 이 구조 속에서 사는 아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중학교 들어가서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뭐 하여튼 그 정말 이렇게 딱 눈빛을 딱 보면은 헉 하고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러니까 반항의 눈빛 있잖아요. 한때는 막 그랬어요. 그렇죠. 막 무섭게. 그래서 얘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나는 엄마지만 그래도 위험할 수 있다. 중2를 지낸 엄마들이 우연히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우리 아들만 그런가 그랬는데 이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요. 북한에서 남침을 못한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렇게 엄마들이 심각하게 느끼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정말 더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느꼈고 그 중학생 그 시기에 정말 꿈을 키우고 막 정말 뭐 막 마음껏 자기가 상상하고 뭐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스스로 도전하고 막 이럴 나이에 정말 제가
부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더 그것에 대한 또 교육을 미안함, 신경 쓰시는, 예, 그렇죠. 책임감 이런 예. 게 또 선배로서 생기더라고요. 인생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학교 2학년 자식을 가진 게 든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고 일단은. 그거는 우리 부모 세대가 예. 지금은 예. 좀 또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예. 제가 태어나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11.6으로 그 돌아가실 때까지 예. 18년간이 계속 제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가 계속 그 대통령이 딱 한 분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교육헌장 외우고 뭐 그렇죠. 유신 이런 거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예. 이 대통령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구나. 저 사람이 그냥 내 평생 그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구나. 이런 게 알게 모르게 그 18년 동안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계속. 치하에서 태어나가지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11.6 이후에 80년, 그러니까 80년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예.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학교에서 애들이 엄청 막 울고 그랬어요. 예. 막 그 이경수 여사가 돌아가실 때도 국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굉장히 그 그렇죠. 예. 슬퍼했고 마치 김일성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하여튼 슬퍼하고 막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81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그때 이제 80년도에 전두환 12.12 뭐 내일이 12월 12일이긴 예. 합니다만 12.12 또 5.17 그런 군사쿠데타를 겪은 제가 이제 그때가 고3이었으니까 그리고 전두환 군부가 등장해서 다시 이제 정권을 딱 장악하기까지 제가 81년도에 딱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80년 광주 얘기를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는 신문에는 뭐 폭도들의 그렇지, 무슨 그렇지. 빨갱이들 뭐 북계 그 배후 조정에 의한 폭도들의 만행 막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공식 언론은 아니지만 유인물 같은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광주를 겪은 사람들이 뭐 사실을 알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같은 국민들이 동포들을 그렇게 총으로 쏘고 뭐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일을 겪은 사람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의 가족,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그 외신을 통해서 또 확인되고 그 당시에 외신 기자들이 와서 보도했던 내용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막 분노 이런 게 그 치솟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박정희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을 왜곡했는지 우리 학생들 전체에 그래서 그 18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 내 삶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멘탈 느낌들을 붕괴.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멘탈 붕괴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 다시 뭔가 사회에 눈을 뜨고 사람 관계, 내 인생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새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정말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자꾸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도 이 여러분들은 박정희, 유신 뭐 이런 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그럴 때도 뭐 유신 독재 이러면 젊은 2030 세대들에는 별로 어필을 안 한다 이랬지만 이제 저희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올해 요번에 이제 요번 주에 타임즈의 앞에 표지 그렇죠. 사진이 박근혜 후보 사진에 거기 이제 더 스트롱맨스 도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저희들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박근혜 후보를 무슨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실이거든요. 그 독재자의 딸로서 수십 년간을 그 청와대에서 살았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특권층 그 기득권층에서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외신에서 그렇게 독재자의 딸이라고 보도하고 그거는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신에서 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그 후보가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정말 우리 세대 그리고 예.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정서가 예. 좀 깔려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예. 지금까지 쭉 길게 이야기를 네. 쭉 들었는데 계속 몰입했어요. 중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몰입했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몰입했어. 네, 저희도 좀 봐주세요. 대변인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카메라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 계셔요. 예. 예. 근데 예, 박근혜 후보도 뭐 이제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의 매력 이건 뭡니까? 엄마로서. 네, 엄마로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자로서. 네, 그렇지. 이거는 좀 예. 아니 일단 문재인 자율적으로. 후보는요. 예. 그 잘생기셨잖아요. 네, 그건 인정이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게 또 취향에 따라서 여러 다를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건 네. 뭐 이렇게 여러 번 만났어도 눈을 잘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그러시죠. 아이 컨택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네. 눈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든가 눈을 보고 얘기를 하면 네. 뭔가 좀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말한다는 게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생각하고 네. 예. 카메라와의 어떤 눈으로 대화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눈으로 말하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나 진심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눈에서 표현되는 그 사람의 이 정서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문재인 후보하고 가까이에서 뭐 네. 여러 번 뵐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국회의원님이신데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문재인 후보는 정치를 시작하신 지가 이제 불과 1년 그렇죠. 남짓이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뭐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뜻을 예. 그 마음의 결심을 한 것도 오래지 않으시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무슨 정세균 대표님, 뭐 손학규 네. 전 대표님, 막 이런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저도 이제 그 당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 컨택을 많이 하셨는데 자주 뵀지만 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되시고 당에서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뭐 또 막 일정이 바쁘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몇 차례 보고 이제 뵙고 인사드리고 할 때 제가 이제 눈을 이렇게 가끔씩 쳐다보면 눈이 정말 선하세요. 그러니까 그 눈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네. 굉장히 따뜻하고 선한 느낌. 아기가 없다. 예, 그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어서 저는 그게 예.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호감형이라고 호감형이네요.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 또 여자 입장에서는 네.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떨렸다. 예. 그리고 이제 떨림이 있다, 설렘이 있다. 이거 설레인다. 그런 표현 많이 하세요, 진짜. 예, 아주머니들도 예. 설레요. 그 뭐랄까요? 하여튼 그런 눈빛에서 오는 실제, 그런 눈빛으로 호감. 소통하는 예.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신 것 같고 또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님이시지만 예. 그 유신 독재에서 전두환 독재에서 어쨌든 그 독재한 거 하면서 예, 맞서 싸우시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 시절에도 유신 독재 시절에는 또 무슨 긴급 조치 막 이런 거 발동하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막 비판도 하고 온라인으로는 막 패러디도 올리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예. 그때는 정말 뭐 박정희 무슨 비판을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막걸리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얘기한 사람도 잡혀가고 어디로 잡혀갔는지도 모르고 없어지고 막 이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에 그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또 그 감옥에 갔다 오시고 강제 징집당해서 특전사에 그런데도 예. 훌륭하게 또 예. 군인의 역할을 그렇죠. 잘 예. 해내시고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판사로 임용이 안 됐잖아요. 됐죠. 사법고시 예. 합격하고도. 예. 그래서 본인이 인권 변호사의 길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예. 걸어오셨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갖는 또 가장 제가 그 정말 마음에 든다, 네. 그 존경스럽다는 부분은 뭐냐면요. 본인이 어떤 굉장히 그 선행을 하잖아요. 예.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도 보니까 초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소아마비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가방을 맨날 들여다주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나중에 이제 그 사법고시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본인은 2년 만에 붙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포기를
하고 사법고시를 안 보고 뭐 하여튼 거의 이제 그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지냈는데 다시 그 친구를 찾아서 그 용기를 북돋워주고 해서 나중에 늦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 이제 어디에 부장 판사로 이렇게 재임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름 돋는다. 이제 뭐 그런 그 선행.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요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 당사자가 내 친구 문재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게 알려졌고, 그러니까 그 살아오면서 본인이 내가 정말 진심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정말 칭찬받을 일인데도 대부분 다 얘기를 안 한, 본인이 알리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알리질 않고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말해줘서 다른 사람들 그 경험을 같이 한 그 당사자들이 얘기를 해줘서 지난번에 방송 찬조연설 했던 그 신발 노동자도 그때 변호사로서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인권 변호사로서 역할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숨어있는 곳곳에 문재인 후보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본인의 경험으로 문재인 후보를 증언하는 그런 분들이 막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알리고 싶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도 뭐 온라인에도 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겸손을 찾아볼 수가 그래서 없죠. 겸손하고 정말 이런 분이면 그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억지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하실 분이구나 그런 신뢰, 믿음이 그 드는 이번에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후보에 걸어왔던 삶을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격적이네요. 그 지금 2030들이 TV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2030들의 투표율이 결국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 2030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갈지 어떨지 저희도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지금 20대예요? 저는 30대. 20대죠? 20대와 30대, 30대 초반. 2030.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주변에 2030 세대들이. 전 참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전이거든요, 집이. 근데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거의 비등비등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게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보기가 거기 지방 같은 경우 좀 어렵고 수도권은 이제 좀 많이 확실히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직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이 좀 더 많이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전에를 좀. 대전은요, 뭐 이렇게 내려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대는 어때요? 저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던 게 저는 아예 몰랐어요. 관심이 아예 없던 정치에? 상태였어요. 일단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서로 싸움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서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도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정치야, 너 정치 바닥에 뛰어들 거 아니잖아. 어려운 거 못하러 해. 그냥 쉬운 연애 방송이나 해.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와 보니까 물론 아직도 애들은 그런 게 확고히 정립이 안 돼 있죠. 그냥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일단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쪽 저쪽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일단은 역사를 보고 싶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좀 그걸 친구들하고도 같이 논의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2030에게 어떤 뭐 응원의 메시지 혹은 뭐 이제 투표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뭐 이런 모르는 아이들도 또 많으니까. 한 어느 정도나 시간이 있어요? 얘기를 짧게 해야 되나요? 뭐 마음껏 하세요. 2분 안에. 2분 안에? 네, 마음껏 하십시오. 2분 안에. 그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정혜신 박사가 그 방송에 나와서 연설했던 거를 한 번쯤 정혜신 박사님. 정혜신 정신과 그 의사인데요. 그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제 정치가 싸우는 거다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논리를 퍼뜨리는 사람은 사실은 기득권 세력들이죠.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저는 그 정혜신 박사 연설을 그 방송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막 났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쌍용 자동차에서 그 2,60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면서 그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죽고 다치고 또 쫓겨나면서 그 정신적 그 충격, 상처 이런 것들을 안고 살면서 이 정혜신 박사가 정신과 심리 이제 치료하는 네. 분들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어쨌든 자기가 가지는 전문성을 살려서 치유해 줘야 되겠다 그러고 간 건데 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아들, 딸들이 그 심리적, 정신적 충격과 그 아픔에서 아직도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번 대선의 이 투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이다. 아,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살릴 내 수 이웃이 또 죽음에 그렇게 스스로 예. 혹은 타인에 의해서 예. 죽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보면요. 정혜신 박사 얘기를 빌자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는 날이 예. 대한민국이 그렇죠. 예. 세계에서 자살률이 자살률 있는 1위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자살을 하는지 여러분들 뭐 음. 다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저희 이제 50대 초반의 가장들은요 명예퇴직 앞두고 앞날이 이제 깜깜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혹은 예. 뭐 삼촌 작은 큰 삼촌, 작은 삼촌 뭐 네. 이제 그 정도 또래 그 나이에 있는 가장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 남자들 가장들이 겪는 그 아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 내가 이제 가족을 책임지고 살 수 있을 만큼 직업이나 이 쫓겨날 수도 있고 명예퇴직하잖아요. 또 예, 그렇죠. 자영업을 하도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런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 뭐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이 저희 일산에 있는 그 이마트에서는 방학 동안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려고 등록금 예. 아르바이트 하다가 목숨을 잃은 학생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얘기했던 쌍용 자동차나 용산의 그런 철거민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나 뭐 곳곳에서 그렇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당해서 뭐 죽어가든가 아니면 정말 살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내가 저 세상에 가는 길밖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요새도 뭐 연탄불 피워놓고 가족이 그 뭐 차 안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신문에 보면은 거의 매일같이 그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 현실이 막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예. 저는 제일 가슴 예. 아팠던 게 그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 씨가 찬밥 한 덩이와 김치 한 그릇을 이웃에 청해 놓은 그 쪽지를 써놓고 굶어서 죽은 게 우리 21세기 2011년도였죠.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대한민국이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현실인가? 우리가 그런 게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사실 잘 믿기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 삶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삶도 바뀌고 내 가족, 내 이웃의 삶도 바뀐다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동체적으로 함께 사는 정말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일부 기득권, 특권, 반칙 이런 것들이 계속 난무하게 허용하고 그 편에 서서 계속 정책이나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 내 삶과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삶이 어떨지 저는 그렇게 된다면 계속 이 상황이 연장된다면 나 역시 혹은 내 이웃 역시 어떤 고통 내지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앞날에 펼쳐질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의 이 12월 19일의 한 표의 행사는 여러분들 그 스스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키는 그런 투표다. 그래서 절박하게 정말 투표를 꼭 해주십사.
혼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렇지. 투표장에 예. 나가서 예. 꼭 예. 투표 어. 합시다. 예. 정리를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선택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남의 선택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지 마라. 어려운가? 남의 선택에 의해서 나와 내 이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본인이 선택하라. 이 얘기죠. 그렇죠. 아, 예.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예. 내가 선택하면 내 가족과 내 이웃까지도 네. 행복해진다. 야, 네. 예. 자, 청춘 노가리 윤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죠? 이윤 의원님의 뭐라 그러죠? 아니요, 이게 뭐라 그러죠? 연설? 이게 아니요, 이게 왜 이러세요? 명언. 아니 명언이 아닌데 명언이라고 하려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명언이에요, 어쨌든. 자, 이윤혜 의원님의 명언을 저희가 기억을 하면서 반드시 본인이 선택할 것, 예, 요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윤혜 의원님께 나오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투표하세요.